네, 제 3파트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왜 뇌를 우주적인 존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가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고요. 또 이 뇌를 건강하게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뇌와 우주인데요. 우주라 그러면 이제 이게 이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책은 장자라는 책입니다. 장자라는 책인데 거기에 이제 도에 대한 논의를 하면서 저런 규절이 나와요. 뇌 불관후 우주, 뇌 부지요 태초. 밖으로 우주 자연의 오묘한 이치를 관찰하여 알지도 못하고 안으로 태초의 허무의 현묘한 이치를 알지도 못하고. 말은 좀 어려운데 도에 대한 논의를 하면서 저 우주를 처음 썼는데 장자는 우주를 공간과 시간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우가 천지사방 무한한 공간이죠. 주가 왕고래급 시간입니다. 그래서 무한한 시간과 무한한 공간. 그 옛날에 그죠. 이 철학자가 우주에 그냥 올라가 보지도 않고 방 안에 앉아서 성찰을 해가지고 저렇게 정확한 정의를 내린 거예요. 그죠? 사실 저 정의가 지금도 그대로, 그게 되죠. 뭐 시간으로 보면 약 145, 6억 년, 거리로도 봐도 그죠? 태양까지는 약 8광분이고 가장 가까운 별이 4광년. 빛이 4년을 가야 되는 거죠. 가장 먼 별은 80억, 아마 지금 더 멀어졌을 겁니다. 제가 이 슬라이드 만든 게 꽤 됐으니까요. 뭐 어마어마하죠. 그죠? 지구가 속해 있는 은하계가 짧은 게 빛이 5만 광년, 긴 게 10만 광년입니다. 타원으로 돼 있죠. 그죠? 근데 그런 은하계가 일쪽에 상상할 수 없는 공간이죠. 그죠? 이게 우주입니다. 그죠? 우주입니다. 그래서 결국 인간이란 존재도 시간과 공간이죠. 그죠? 인간의 발달 과정도 시간과 공간적인 한계를 극복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주 자체가 그렇고요. 물질은 뭐 우주를 이루는 기본 단위가 쿼크로 돼 있죠. 분자, 원자, 전자로 내려가서 가장 기본 단위는. 결국 뭐 인간도 모든 물질이 다 쿼크로 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원자에서 핵을 중심으로 해서 전자가 도는 이 과정이 그 거리를 따지면은 지구가 태양을 도는 거하고 같은 모델입니다. 초민이 태양계라는 이런 말을 쓰죠. 구조도 아주 비슷해요. 유론이 그다음 천억 개의 별, 힘의 논리. 일상적인 생활에서도 힘의 논리고 우주에서도 기본적으로는 힘의 논리입니다.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욕심의 통. 은하계도 어떤 별이 일정한 크기가 이상이 돼버리면 견디질 못해요. 1.5배 이상. 천이라세카르의 한계라고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인간 사회, 뇌도 조화와 균형 질서, 우주도 이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주 전체를 이루고 다니고 있는 이런 걸 보면은 뭐 인간 자체가 뇌라고도 할 수가 있고 우주가 뇌라고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사실은 뇌와 우주를 보면은 뇌가 더 위대해요. 왜냐하면 우주가 결국은 어디서 나왔어요? 인간의 뇌에서 나온 거죠. 그죠? 인간의 뇌에서 우주라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가 없는 뇌는 존재할 수가 있지만 뇌가 없는 우주는 없잖아요. 그죠? 뇌가 없는 우주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뇌가 우주보다 더 위대하다고 할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무한한 시간과 무한한 공간에서 만나는 거, 하나가 되는 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주적 관점이라고 하는 건 일상생활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인간이 뉴런하고 마찬가지로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네트워크를 만든다고 하는 건 시간과 공간이 하나가 된다는 걸 의미하죠. 그죠? 이 우주적 의미가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에서도 그대로 유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힘의 원리죠. 그죠? 그래서 중력, 전자기력, 양력, 강력 네 가지 힘이 있는데 중력을 제외한 나머지 힘은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대통일 이론이라 이렇게 그랜드 유니피케이션 테오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GUT라고 그러죠. 근데 중력이 아직 통합이 안 됐어요. 이 중력이 통합이 되면 그게 이제 만사형통 이론이 되는 겁니다. 아직 통합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우주학자들, 특히 아인슈타인이 관심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은데 한 가지 이론으로 우주의 모든 원리를 설명해보자. 이런 꿈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가깝게 왔는데 만약에 중력까지 통합이 되면 그 이론에 의해서 그 하나의 이론에 의해서
우주의 전체 원리를 다 설명할 수 있는 아마 이제 그런 시대가 올 것 같습니다. 시간 개념도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 개념하고는 상당히 다릅니다. 플랑크 타임이라는 게 있는데 10의 마이너스 43승 초예요. 항상 저게 측정 가능한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런 초 개념이 있습니다. 빅뱅에서 10의 마이너스 33승 초후에 우주가 10의 20승배로 팽창이 됐다는 거예요. 그죠? 아마 뭐 우주론에서는 확인된 그런 개념인 것 같습니다. 저렇게 보면 그죠? 우리가 1초라 그러면은 150억 년에 비해서는 찰나지만 플랑크 타임에 비해서는 저게 아주 뭐 거의 영원이죠. 그죠? 찰나냐 영원이냐 하는 게 우주에서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개념. 찰나이기도 하고 영원이기도 하고 영원이기도 하고 찰나이기도 하고. 티끌 속에 우주가 있다고 하는 게 이런 개념으로 보면 저 말도 이해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건강한 뇌를 그러면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유지할 수가 있는가. 우선 수면이 굉장히 중요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 낮에 여러 가지 자극이 많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럼 수면 동안에 이게 이제 정리가 되는 거예요. 필요한 기억은 수면 동안에 그 기억이 확실하게 되는 이런 과정이 있고 불필요한 생각이나 감정은 정리가 되는 겁니다. 뇌 연결망도 분화가 되고 그죠? 그렇지만 이제 잘 자지만 뇌는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그죠? 쉬는 동안에. 그래서 최소한 성인은 8시간 정도는 수면이 잘 잘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하다. 어릴수록 많은 수면이 필요하죠. 뇌가 할 일이 그만큼 또 많다는 얘기이기도 하죠. 그죠? 어렸을 때 발달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아기 청소년기에는 리모델이 막 일어나 뇌가 그냥 시납시스 네트워크가 막 생겨나고 없어지고 하는 이런 과정이 있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수면기에 많이 나타나는 겁니다. 수면 중에 밀도가 증가되기도 하고 가지치기 필요 없는 게 없어지기도 하고 필요한 부분이 새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이런 과정이 깨있을 때보다는 수면 동안에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식사가 중요하죠. 특히 이제 아침 식사는 절대로 거르지 말라고 그래요. 상당히 뇌의 정상적인 기능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뇌는 그 에너지원으로 포도당밖에 쓰질 않아요. 지방이나 프로테인을 쓰질 않습니다. 뇌는. 오로지 포도당만 쓰는 거예요. 근데 포도당은 유효시간이 4시간 내지 6시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포도당 섭취가 안 되니까 아침이 되면은 포도당이 거의 고갈된 상태예요. 뇌가 써야 될 에너지 소스가 완전히 고갈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잘 때는 체온도 좀 떨어져요. 아주 뭐 활발할 필요가 없으니까 꼭 정상적인 그대로 낮 동안에 체온을 유지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새벽 4시경이 되면 일상 체온보다 0.5 내지 1.5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를 함으로써 체온이 정상 체온이 되고 뇌가 활성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꼭 아침 식사는 정확하게 규칙적으로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또 왜 그냥 막 수험하는 수험생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괜히 식사하면은 뭐가 흐트러질까봐 밥도 안 먹고 시험 치러 가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제대로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침 식사를 하지 않고 막 활동을 하는 걸 비유를 어떻게 하냐면 차가 기름이 떨어졌는데 기름이 떨어진 차에 악셀러레이터를 밟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식사를 정규적으로 하는 건 중요하지만 특히 아침 식사는 거르지 말고 일정하게 해야 그날의 뇌의 기능이 정상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운동도 상당히 중요하죠. 그죠? 운동을 하면 운동도 뇌가 전체가 활성화가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운동을 하면 신경 성장 원자, 신경이 자라기 위해서는 인자가 필요한데 그 신경 성장 인자가 자극이 돼서 많아져요. 신경 세포도 많아지고 네트워크도 증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신경 전달 기능, 전달 물질도 기능이 활발해지고 기억력이 증가되기도 하고 집중력이 증가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정규적으로 운동을 하는 게 이게 몸의 운동도 되지만 뇌의 정상적인 그 발달이나 유지에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산책을 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죠. 그러면 산책에 대한 전체적인 기능은, 전체적인 프로그램은 전두엽에 있는 그 운동을 맡아 있는 부분이
전체 프로그램을 짭니다. 물론 나는 느끼지 못하죠. 그 다음에 이제 걸을 때 어떤 근육을 써야 될 것인가, 근육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결정은 기저핵에서 하죠. 기저핵이라는 데서 근육을 선택을 해요. 그 다음에 그 근육의 긴장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힘을 주고 힘을 빼고 항상 일정한,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운동에 따라가지고 근육의 긴장도를 다르게 해야 되잖아요. 그건 주로 소뇌가 관장을 하죠. 그 다음에 축두엽 대상에 이런 것도 다 관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운동을 할 때 그 운동 전체에 관여되는 뇌세포들이 수십억, 수백 개의 뇌세포가 자기들끼리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합니다.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지시를 내리죠. 그럼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나는 간단하게 이런 운동을 하는 것 같지만 뇌는 굉장히 바쁘게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뇌에 어떤, 그 혈전이 생겼다거나 기능이 마비가 되면 운동이 안 되잖아요. 명령이 내려가지 못해요. 뇌의 기능이 마비가 되면. 그러니까 운동도 이게 단순한 신체의 운동이 아니라 뇌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죠? 움직이는 거. 중추도 자극을 하고 감각 중추도 자극이 되고 혈류량 증가가 되죠. 뇌가 활성화되는 겁니다. 그다음 여러 가지 신경전달 물질 중에서도 뭐 세로토닌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면은 항우울 효과도 있죠. 그죠? 골목계, 면역 기능도 강화가 되고 이런 겁니다. 산책, 그 숲속을 산책하는 게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명상을 하면서 걷기도 하고 실제로 숲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물질이 있습니다. 피톤치드, 피톤사이드 이렇게 얘기하죠. 피톤이 이제 그 물질이고 사이드가 그 죽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살균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나와가지고 유해 물질을 몸 안에 있는 유해 물질을 중화시켜 주기도 하고 뇌를 안정시켜 주기도 하고 심폐 기능을 강화시켜 주기도 하고. 그래서 침엽수냐 하엽수냐에 따라 가지고 저 피톤사이드의 양이 달라요. 헥타르당 침엽수는 4kg 정도가 나오고 화엽수는 킬로그램당 2kg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숲속을 뭐 일반 산책도 그렇지만 숲속을 일정하게 이렇게 산책을 한다는 그 자체가 이렇게 실제로 나무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긍정적인 게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명상 뭐 이런 거 할 때 주로 숲속을 많이 걷는 이유가 그런 걸 과학적인 뒷받침이 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뇌는 이제 자극에 대해서 반응하는 기관이잖아요. 배우고 독서하고 뇌를 자극하는 걸로는 이제 뭘 새로운 걸 배운다거나 독서한다거나 그런 게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좌우의 뇌가 균형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른손 잡이인 경우에는 왼손 사용, 왼발을 많이 사용한다든지 신체적으로도 가능하면 좀 의도적으로 좀 많이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죠? 대표적으로 저거 훈련을 잘 받아가지고 세계적인 선수가 된 우리나라 선수가 있죠. 손흥민 선수죠. 그죠? 손흥민 선수 그 기록을 보니까 아버지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왼발 훈련을 어마어마하게 시켰더라고요. 어떤 날은 하루 종일 왼발만 차도록 하고 지금 뭐 오른발 왼발 똑같이 쓰잖아요. 그죠? 볼수가 비슷하잖아요. 어느 쪽에서나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아주 어려서부터 교육을 잘 알고 아마 손흥민 아버지께서 자기가 축구도 하시고 이래서 잘 알고도 있지만 뇌에 대한 이런 것도 잘 아셨던 것 같아요. 훈련을 아주 잘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논리적 사고, 비논리적 간혹은 좀 엉뚱한 생각을 할 필요도 있다는 얘기죠. 오른쪽 뇌와 왼쪽 뇌. 감각 훈련, 음악 미술 감상. 외부에서 오는 이런 자극, 아까 제가 초기에 음악이 들어갔을 때 뇌가 어떤 반응을 일으키냐에 따라 가지고 내가 그 부위를 보여드렸는데 어떤 자극이든지, 그죠? 미술도 마찬가지죠, 그죠? 새로운 자극. 특히 이제 외국어 공부를 하거나 이런 게 뇌의 발달에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걸로 되어 있고, 특히 이제 나중에 그 나이가 들어서 치매를 예방을 할 때 꼭 그 외국어 공부를 좀 새로운 공부를 시작을 하라. 이런 거 충고를 많이 합니다. 악기도 새로 배울 수도 있고, 그죠? 다 악기, 외국어, 이 다 뇌에 대한 자극이죠, 그죠? 또 좌뇌, 우뇌에 대한 그 독서하는 방법도 좌뇌와 우뇌가 책을 보는 관점이 다를 수도 있는 거죠. 좌뇌는 아주 분석적이고 글자를 다 보면서 하는 거고, 우뇌는 책 전체를 보는, 문장 전체를 보고 이미지를 인식하는 거니까 가능하면 좌뇌 독서법과 우뇌 독서법을 서로 좀 조화를 이루도록 하면 되지 않을까. 근데 막 이런 걸 따지지 않더라도 열심히 책을 보면 뇌는 굉장히
그 여러 가지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는데 중요한 것 같아요. 재미있는 책, 그다음 뭐 이런 거죠. 재미없는 책을 보면 안 되죠, 그죠? 일단 재미가 있어야 되니까 자기가 재미있는 걸 골라서 열심히 집중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우원의 좌뇌를 고르게 발달시킬 수가 있고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즐겁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뭐든지 아까 그 흑자회라고 있었죠, 쾌락센터 이런 게 자극될 수 있도록 하니까 처음에 시작은 내가 좋아하는 거, 관심이 많은 거, 재미있는 거 이런 쪽으로 해서 점차 이렇게 좀 복잡한 쪽으로 나가는 이런 식으로 해 나가면은 뇌를 체계적으로 유지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감정의 조절은 이거는 감정을 맡아 있는 뇌가 부위가 있었잖아요. 지금까지는 제가 대뇌 피질, 운동 이런 건데 감정도 그죠. 항상 좀 긍정적인 감정을 갖도록 유지를 해야 되고 낙관적인 사고, 그 긍정 심리학에서 강조를 하는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감정만 억제하는 건 상당히 뇌에 스트레스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억제만 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증가가 돼가지고 거기에 대한 호르몬이 나오고 그런 호르몬들이 실제로 신경세포를 뇌 안에서 죽일 수도 있습니다. 기억력이 감소될 수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가능하면 최소한도로 하고 긍정적인 사고, 적극적인 사고를 갖는 이런 이제 훈련, 노력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위기의식을 자주 갖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편도체라는 부분이 외부에서 위험 상황이 있을 때 예민하게 반응하는 부위거든요. 저 부분이 계속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럼 불안, 공포 많아지죠. 수면장애, 피로감, 짜증 같은 건 많이 증가가 되고 이렇게 되면 신경만 자체가 무력화될 수가 있습니다. 우울증이 생길 수도 있죠. 그렇죠? 코티졸이라는 이런 호르몬이 증가가 되면 실제로 증가된 호르몬이 세포를 죽일 수도 있어요. 뇌 안에서. 그러니까 이제 가능하면 저런 건 최소화시키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도록 하는 훈련은 계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휴식, 여행 이런 게 참 필요하죠, 그죠? 우선 아까 수면에서 말씀드렸죠. 일단 충분한 수면을 취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쓸데없는 자극들, 필요 없는 것들은 정리를 하고 필요한 부분은 기억을 강화시켜 줄 수가 있어요. 그게 수면 동안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을 잘 못 자고 하면 기억력이 떨어지는 건 그건 뭐 아주 당연한 결과죠. 그렇죠? 당연한 결과예요. 그 기억력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시간이 박탈당하니까 제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성적인 생활, 특히 나이가 들면 성생활도 좀 적절하게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여행, 그죠? 새로운 자극. 저런 산책, 여행 이런 거 얼마나 많습니까? 예술가들, 작곡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항상 악보를 갖고 다니면서 여행을 하고 산책을 하면 아이디어가 떠오르죠. 그죠? 거기에 메모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뇌 안에 굉장히 많은 정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정보가 들어가 있으면은 새로운 자극에 의해서 정보를 갖고 있던 세포들이 네트워크를 만들어요. 상발성 개념이죠. 그죠? 그러니까 놀 때도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놀아야 돼요. 그럼 뇌는 일을 잘 합니다. 여행을 할 때는 다 잊어버리고 여행만 하고 즐기는 거예요. 여행하면서 일 걱정하고 이게 안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여행을 할 때 즐겁게 열심히 하면은 그게 뇌의 활성화, 새로운 네트워크를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가수성이 증가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놀 때는 열심히 놀아야 뇌가 잘 활동할 수가 있고 여행도 최대한대로 즐기면서 여행을 하는 게 뇌의 발달, 건강한 뇌 유지에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음주, 흡연 피해야 될 거죠. 그죠? 실제로 음주, 아주 장기적인 이런 건 뇌를 위축시키고 뇌 세포가 손상이 되고 알코올 임수 사람들이 뇌는 완전히 위축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전두엽 이런 거죠. 그죠? 회로가 또 교란이 되기도 하고 알츠하이머, 침업, 발병률이 증가가 되죠. 흡연도 역시 아주 부정적입니다. 실제로 흡연 자체도 문제가 되고 실제로 뇌를 보면은 좌측 대뇌피질이니까 논리적인 사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인지 능력이 떨어지죠. 기억력 떨어지고. 특히 이제 술과 흡연을 같이 하는 경우 위험성은 몇 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도로 안 하는 게 제일 좋고, 그죠? 완전히 안 할 수가 없다면 최소화시키고. 특히 흡연은 꼭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딱 마음을 좀 잡수고 많이 좀 끊도록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커피도 꼭 긍정적이진 않아요. 되게 이제 일시적인 화력소는 되지만
일시적으로 자극이 되고 피곤함도 감소가 되고 정신을 맑게 해줄 수도 있지만 이제 많아지면 문제가 생기죠. 그죠? 그래서 성인의 최대 공고량은 약 400mg 하루에 400mg 정도인데 원두 커피 같으면 한 2잔 정도까지는 이제 허용을 하지만 그보다 많아지면 그죠? 뭐 여러 피로감, 가슴도 뛰기도 하고 그죠? 또 배설되는 시간이 길어지기도 하고 카페인 헤데이크라는 말도 씁니다. 많이 먹으면은 두통이 생기기도 하고 그죠? 오히려 또 졸음이 증가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하루에 한두 잔 정도로 이렇게 하면은 적절할 것 같습니다. 과다하면 여러 가지 이제 말하자면 중독 증상이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호흡이 증가되기도 하고 혈압도 올라가고 손발이 떨리고 불안, 불면증 이런 게 생기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사실은 이제 상대적으로 비해서 과거에 비해서 많이 발달이 됐지만 그 내용적으로 보면 아직도 멀었다는 거죠. 그죠? 제가 늘 예를 드는데 2015년도에 노벨상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플레이스 셀, 그리드 셀이에요. 이게 장소 찾아가는 세포입니다. 플레이스 셀은 이 수평, 호리존탈, 수평 장소를 총재하는 거고 그리드 셀은 수직입니다. 플레이스 셀은 30년 전쯤 누가 발견을 했고 그리드 셀이 2015년에 발견이 된 거예요. 수평과 수직이 만나니까 좌표가 그려지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가 목표로 했던 장소를 찾아가는 능력을 세포 단위로 보면 2015년에 확실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간단한 기능입니까? 그죠? 장소를 찾아간다는 건 굉장히 간단한 뇌의 기능, 인간의 기능인데 그걸 세포 레벨에서 발견한 건 2015년이에요. 그러니까 뭘 알고 있냐 이거죠. 나머지 기능은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이거죠. 이렇게 간단한 기능을 2017년도에는 복잡하게 말씀드릴 것 없이 자고 깨는 메커니즘이에요. 왜 사람이 어떤 기전에 의해서 수면에 들고 어떤 기전에 의해서 깨어나느냐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은 이 과정 작동 기전을 밝혀낸 걸로 2017년에 노벨상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기본적인 인간의 기능이 세포 레벨, 유전자 레벨에서는 밝혀진 게 최근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복잡하게 말씀드렸지만 정말 인간이 뇌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건 이런 수준이라는 거죠. 이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그죠? 뇌가 복잡하지만 크게는 이렇게 이성, 감성, 본능, 생존, 운동, 이성과 감성의 다리 이렇게 그죠? 일단 이 기능을 머릿속에 딱 복잡하지 않잖아요. 그죠?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 뇌가 이런 부분 맡아 있다. 인터를 딱 갖고 있으면은 뇌에 대해서 뭘 보실 때도 이걸 염두에 두고 보면 이해하기가 훨씬 쉽다는 거죠. 그죠? 우주죠. 그죠? 복잡한 세포의 기능들, 능력, 이런 걸 보면 그렇게 어마어마한 기능을 갖고 있지만 그래도 막상 구체적인 기능에 대해서 밝혀져 있는 건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이 뇌는 반응하는 기관이다. 뇌는 스스로 뭘 만들어내지 못해요. 뇌는 꼭 밖에서 자극이 가면 그 자극에 대해서 반응하는 기관이에요. 저장을 하고 정보를. 그 저장된 정보가 서로 네트워크를 만들면서 창의력이 생기고 하는 거죠. 그래서 뇌는 항상 적절한 자극을 줘야 되는데 독서, 예술, 운동, 여행휴식 일상생활에서 늘 하는 겁니다. 이런 걸 하실 때 그냥 하시지 말고 이런 걸 하면은 내가 뇌 내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난다고 하는 걸 생각을 하시면서 하면은 훨씬 더 재미있게 적극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약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결국은 그죠? 이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뇌 전체가 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 또 이제 앞으로 알아나가야 될 거에 비해서는 진짜 물 한 방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